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이죠. 저는 늘 주어진 환경에 그럭저럭 잘 적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저만 잘 참고 넘기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죠. 어느 정도 손해가 있어도 손해 좀 보면 말고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그런 제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는 말이 오히려 딱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참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 거 내가 챙기면서 당당하게 살아야만 대접을 해주는 거였어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큰 사건을 겪으며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남들과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저희 집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이죠.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고향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중이에요. 물론 그 곁에는 오빠가 열심히 일을 돕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와는 조금 다른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이나 사회에 나와 만난 다른 친구들의 어린 시절은 골목에서 친구들끼리 놀았다던가 부모님과 공원을 갔다던가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동네 친구들과 들과 산으로 다니며 벌레를 잡고 여름에는 강에서 하루 종일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사일에 익숙했어요. 조금 커서는 밭일이나 논일을 돕기도 하고 그랬죠.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에게 농사일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농번기가 되어 당장 아버지 어머니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걸 보고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아유, 날도 더운데 왜 나왔어? 들어가서 공부나 해. 괜찮아. 아직 새벽인데 뭘. 조금만 돕다가 들어갈게. 이거 빨리 따야죠. 아니면 다 모르잖아. 괜찮다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다른 집은 부모들이 좀 나와라 해도 안 나온다던데. 아이, 너는 왜 이래? 엄마 아빠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왔잖아. 얼른 이것만 좀 하고 갈게요. 들어가라니까. 가서 공부나 해. 이런 험한 일 하는 거 아빠는 싫다. 가서 네 오빠나 껴서 내보내. 오빠도 어제 늦게까지 일 돕다가 지쳐 쓰러졌어. 좀만 하고 더워지면 바로 들어갈게요. 물론 시골에 산다고 전부 저 같은 건 아니었어요. 동네의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좀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 놀러를 가거나 공부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하실 정도였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아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을 졸였어.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마. 그래, 요령도 피우고 그래라. 너가 그러니까 나도 눈치 보여서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도우면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온 동네가 칭찬하는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죠. 오빠에게도 늘 착한 동생이라 이쁨을 받았고요. 보통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가난한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저희 집 역시 부모님 소유의 땅도 많았고 농기계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당시로 치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젊은 편이어서 자동화도 많이 하셨고 온실도 아주 크게 해서 특히 수입이 좋은 편이었고요. 제가 살던 동네 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희 동네에는 점점 동남아 쪽 일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꾼들과 의사소통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쪽 나라의 언어를 혼자 공부하기도 했죠.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 해프닝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언어를 전공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관련 학과로 갔죠.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 당시에는 이쪽 언어를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었어요. 같은 과 친구들도 제가 다니던 대학을 오기 위해 성적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과로 진학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공부는 잘했던 편이라 나름 명문대에 다녔는데 말하자면 그 학과가 아니라 대학 간판이 필요해 진학을 했으니 당연히 과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정말 그 나라 언어가 궁금했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과 교수님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어요. 정말 즐겁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아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 4학년 때 여름 방학 때 교수님이 동남아 쪽으로 봉사활동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봉사단이요? 그래, 매년 우리 학교 의대랑 교대랑 같이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애들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알지? 아, 네, 저희 과는 가서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너를 꼭 집어 선발할 거라고 했어. 우리과 대학원까지 통틀어 너처럼 성적 좋고 말도 잘하는 애가 어딨니? 다들 기대가 커. 아, 교수님 가찬이세요. 저 그러면 가서 열심히 해볼게요. 상황도 열악해서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봉사 점수도 높고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동남아 오지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 의대생들과 인턴 의사 선생님들이 간이 병원을 차리고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옆에서 통역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었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자잘한 일을 처리하거나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는 무조건 저희가 필요했어요. 그런 외진 지역에는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병원에 배치를 받아서 한 의대생과 짝을 이루어서 다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할 때 제가 통역을 하고 의대생이 의사 선생님들 조수를 해야 했거든요. 환경은 정말 열악했어요. 날은 덥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환자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밀려오고 대부분 그런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은 봉사단원들 중에는 중도 포기를 하거나 일을 대충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체력이 힘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저는 저의 잘 참는 특기를 발휘했죠. 그리고 사실 견디었더니 그런 대로 참을 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저 덕분에 저와 짝이 된 의대생도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 학생 역시 말없이 묵묵히 저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돕더라고요. 저희를 보면서 종종 교수님들은 칭찬을 하기도 하고 잘 어울린다고 놀리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 의대생은 딱히 웃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별로 말을 걸지도 않았거든요. 헤어질 때까지 연락처를 묻지도 않길래 저는 저에게 아예 관심도 없구나 했던 거죠.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난 뒤 하루는 교수님들이 고생을 했다며 단원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식당을 나서려는데 그 의대생이 슬쩍 제 앞으로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수정 씨 바빠요? 안 바쁘면 차 한잔하고 갈래요? 차요? 다른 분들은 다 가신 것 같던데요? 아, 그냥 제가 수정 씨 고생하셔서 차나 한 잔 사드리려고요. 근처에 좋은 곳이 있어서요.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단 둘이 차를 마신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해서 거절을 하려다가 그것도 상대가 무안할 것 같아 저는 같이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저랑 동갑인 그 의대생은 막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다음에는 내가 차를 살 테니 한번 보자고 헤어졌죠. 그리고 저희는 2학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종종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 밥 한 번 먹자 해서 만나 밥을 먹다가 차도 마시게 되고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고 또 든든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정이 들고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대학원에 오라고 엄청 권유를 하셨지만 저는 일단 무역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로 했지요. 일단 더 많은 실전 경험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졸업을 하면서 저희는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의대는 6년제이다 보니 제가 먼저 졸업을 하잖아요. 그동안은 거의 매일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얼굴 보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쉽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귀는 사이는 아니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졸업을 며칠 앞둔 날 그가 불쑥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랑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무슨 그런 말을 이렇게 갑자기 해. 고백하는 거야? 사실 나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몰랐어? 뭐? 말도 안 돼. 나는 완전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못 건 거야. 내가 더 일찍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이제 내 옆에 늘 같이 있자.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처도 못 물어보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후회한 줄 몰랐다고 나중에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졸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저희는 잘 만났죠. 진중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저희 둘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는 성격도 잘 맞았어요. 둘 다 덤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터라 연애를 하면서 싸운 기억도 없고 서로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제 고향으로 같이 내려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물론 남자친구를 좋아하셨죠.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가면서 저 역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집의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반대였죠. 그 사람 부모님이 저를 성에 차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걸 빼면 출신 학과도 이상하고 그저 작은 회사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하니까요. 특히 남친 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같은 과 친구나 아니면 같은 병원 의사랑 사귀지? 아유, 왜 하필 저런 애를 만나니? 나는 네가 부잣집 딸 아니면 같은 의사랑 사귈 줄 알았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인턴을 마치고 군대를 가기 전 바로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물론 그 집안의 냉랭함이 서운하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나 믿고 그냥 결혼하자. 나 알잖아. 적어도 너 하나만은 내가 지킬 거야. 한창 사랑에 빠진 20대의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예비 시모가 심술을 좀 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의사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혼수며 잘 해주셔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든든한 방패 역할도 해주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고 늘 생각하셨어요. 저희 친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나마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혼수를 다 맞춰드렸더니 농사 짓는 주제에 돈은 좀 있는가 보다며 넘어가시더군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저희 결혼에 보태준 것도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면서 부임지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관사에 살았고 나중에는 저희가 돈을 모아 작은 전셋집을 얻어 나왔거든요. 거기에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도 다 달라고 하셔서 오히려 모자란 부분은 저희 부모님이 갚아주셨을 정도니까요. 그러고도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이라며 학벌이 어떻다며 트집을 잡으셨지요. 거기에 한술 더 떠는 인간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 역시 인성이 그닥이긴 했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무시하는 걸 보더니 시동생도 은근 나를 무시한다고나 할까요? 어머니, 아버님, 저 왔어요. 도련님도 계셨네요. 이거 엄마가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네, 아직 학교가 개강을 안 해서요. 근데 형수님,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제 친정이 시골이잖니. 맨날 이런 푸성기며 쌀이며 들고 와. 그냥 냉장고에 넣어둬라. 네, 그럴게요. 어머니, 저도요, 대학원 가려고 준비했었어요. 오, 형수님이 나온 그런 학과랑 저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수준이 다른데. 좀 친해 보려고 가까워져 보려고 어떻게든 살갑게 말을 붙여봐야
돌아오는 대답들은 고작 저랬어요. 심지어 시동생 학교는 저와 남편이 나온 대학보다 훨씬 입학 성적이 낮은 곳이었는데도 제가 특이한 학과를 나왔다고 저를 늘 무시하고는 했죠. 당시 저는 결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남편 부임지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그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아이도 임신을 해서 건강하게 낳았죠.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러시더군요. 떡하니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라. 알겠니? 우리 이쁜 큰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서운하던지. 하지만 아이 성별을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나요? 남편이 제대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저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 역시 딸이더군요. 솔직히 둘째 때에는 저 역시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둘째도 딸이라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큰 실망을 하셨어요. 하여튼, 너는 시집 와서 제대로 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가 없니?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못 낳고. 죄송해요. 그까지 딸 둘 낳아서 뭐하냐? 셋째는 꼭 아들 낳아. 셋째요? 저희는 아이 둘만 낳을 건데. 아이고, 큰아들이랑 결혼하고 참 뻔뻔스럽다. 뻔뻔스러워.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어떻게 하나도 없어. 어찌나 서럽던지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혹시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낄까봐 정말 아기에게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런대로 잘 살았어요. 자상한 남편의 귀여운 아기.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고 고약한 말을 했지만 뭐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막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죠. 하필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계모임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난 사이 혼자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거죠.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의사면 뭐 하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평소 자기 아빠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원망의 화살이 전부 남편에게 가더라고요. 남편은 전공이 척추신경 쪽이었어요. 그리고 의사면 무조건 다 아나요. 오히려 매일 얼굴 보며 같이 살던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받아줘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나 정작 큰일은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 혼자 외롭고 무섭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대셨어요. 서구가 전화를 안 받는다.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지금 이 시간은 진료를 할 시간이어서요. 어머니, 어제도 통화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얼마 전에 검진해서도 건강하다고 나왔잖아요. 니들 아버지도 그랬어.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나도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자주자주 전화해서 내가 멀쩡한지 봐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죽겠더라고요.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그것도 2~3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 내가 집에만 있었어도 네 아버지 안 돌아가셨을 거라고 엉엉 울기까지. 나중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모르는 척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절대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타겟을 저로 변경해서 거의 매 시간마다 전화를 해대셨어요. 저는 결국 한 달도 못 가서 항복을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냥 이 전화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와의 합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말리고 친정 식구들도 반대했지만 저는 또 저 하나만 참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합가를 준비하고 있을 즈음 시동생이 갑자기 충격 발표를 했어요. 저 결혼할 거예요, 엄마.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뭐? 임신?
아이, 너 여자친구 있었어? 그렇게 되었어요. 내일 인사하러 올게요. 그리고 엄마,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네요. 뭐, 뭐라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유, 이런 기쁜 일이.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죠. 하루 종일 신이 나 하시면서 춤을 출 기세인데 그것도 솔직히 서운하기는 했어요. 다음날 인사를 하러 온 예비 동서는 화려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한다고 하자 시어머니 입이 더 찢어지고 친정이 강남이라고 하자 시어머니 입은 한 번 더 찢어졌어요. 모든 것이 저와는 반대였죠. 예비 동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복덩이 이쁜 아가였고 저는 그저 시집와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남편 잘 만나서 팔자가 핀 애라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했어요. 시집살이가 매운 것도 매운 것이었지만 대놓고 동서와 저를 차별하는 건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있어도 모든 일은 다 제가 해야만 했고 동서는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에 앉아 우아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시어머니와 하하호호 있는 척 우아를 떨고 빈말이라도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저를 향해 도와드린다는 말에 디귿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죠. 저는 만삭 때도 혼자 음식하고 제사 지내고 뒷정리까지 다 했는데 말이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당시 시아버지가 계실 때였는데도 돈 한 푼 받은 것 없이 오히려 축의금까지 다 드렸잖아요. 나중에 군인 관사에서 나올 때 남편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겨우 전세방 하나를 얻어서 살림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동생 결혼한다니까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어차피 나는 니들이랑 합칠 거니까 이 집 팔아가지고 석준이 집이나 사줘야겠다. 네? 이 집을 팔아서요? 아니, 이 집은 서구 씨 지분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한다는 거야, 뭐야? 집은 사줘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대체 얼마짜리 집을 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련님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냥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손주가 곧 태어나서 클 집인데 니들처럼 허름한 곳에서 어떻게 사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퇴직금이며 모아두셨던 돈까지 몽땅 털어서 시동생에게 전부 줬더라고요. 동서가 강남 쪽 아니면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 남편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아유, 어머니, 노후는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 많은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 내 돈 내가 썼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나는 어차피 니들이랑 같이 살 건데 그 돈이 욕심났어? 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목돈을 어느 정도는 들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얘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같이 살기로 하자고 하더니 너 나에게 돈 있어서 그 돈 노리고 그랬니? 내가 니들이랑 사는데 돈이 왜 필요해? 아, 뭐 생활비 받을 작정이었어? 이러면서 시어머니는 더 길길이 날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는 듯 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인데도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듯 했죠. 그 난리를 쳐가며 결혼을 한 시동생은 그래놓고도 아주 당당하기만 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디 지방대 시간 강사를 한다 하면서 제대로 된 돈벌이도 없는 주제에 허례허식은 어찌나 따지는지. 가끔은 저희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구슬려 생활비며 돈을 타내가고도 했어요. 아이, 그래도 어머니 제사 지내줄 사람은 내 아들 한 소리뿐이잖아요. 나중에 어머니 재산 다 한 소리 물려주셔야 해요. 아휴, 그런 말을 뭐하니. 내 새끼는 우리 한 소리 하나밖에 없어. 이 할미는. 동서 역시 아들 부심이 대단했어요. 가끔 와서 시어머니에게 살랑대기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잘난 척은 또 어찌나 하던지. 그러면서요, 막말도 서슴이 없었죠. 형님은 셋째 안 낳아요? 아예 아들은 포기한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저 둘만 잘 키우자 주의라서. 에이,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도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알아요, 이번에는 아들일지. 나는 아들 없어도 괜찮아. 다 같은 자식인데 뭘.
어머 갔다뇨. 다르죠. 엄연히 아들이 상속권자인데. 그러고 보니 형님 아들 낳으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대요. 형님 그 식습관 좀 고쳐보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화가 나고 못 견딜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은 시어머니와 동서가 지 아들과 제 딸들을 차별한 것이었어요. 저희 애들은 아무리 재롱을 부리고 뭐를 해도 눈길 한 번을 주지 않던 시모가 동서 아들은 겨우 막 돌이 지났는데도 범상치 않다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시무룩한 내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매번 참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도 시동생과 동서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 손에 너무 뾰족해서 위험해 보이는 장난감이 들려 있더라고요. 제가 위험해 보이니 좀 치워달라 부탁했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유리가 요즘 이걸 너무 좋아해서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동서 아들은 그걸 들고 팔을 마구 휘두르며 온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불안하게 바라보던 찰나 갑자기 동서 아들이 저희 딸 얼굴을 향해 그 장난감을 휘두른 것이죠. 저는 황급히 달려가 동서 아들을 확 밀쳐내고 딸을 껴안았어요. 딸아이 얼굴에는 이미 상처가 맺혀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등짝에서 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움찔하는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확 밀쳐버린 동서 아들이 뒤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시모가 화가 나 제 등짝을 때린 거였어요. 동서 역시 지 아들을 껴안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순간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작 그걸 가지고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아직 어린애인데 제정신이야? 어머니 애 얼굴 보세요. 지금 그 애 편드실 때예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건 저는 큰아이와 둘째까지 모두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죠. 곧바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남편을 불렀더니 급히 달려온 남편 역시 딸의 상처를 보더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얼굴이라 흉이 안 지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때였죠. 저희가 분가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한 때요. 그러고도 시모와 동서는 당당했어요. 아유, 원래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 난리야. 형님, 한솔이는 아직 애기잖아요. 애가 실수한 건데 형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한다는 제 마음은 그 일로 인해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 역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버린 듯 했어요. 그래서 분가를 선언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의외더라고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차갑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니들이 분가를 원하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둘째네랑 살면 된다. 그럼 그러세요. 둘째랑 상의하셔서 이선을 잡으세요. 뭐 니들이 따로 살자 그러면 내가 매달릴 줄 알았니? 아이고 나는 우리 손주 끼고 잘 살 거야. 안 그래도 저 지집 애들 등살에 아주 지쳐버렸어.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간 제가 참고 열심히 시모를 위했던 건 다 헛된 짓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죠. 시어머니와 둘째는 뭐 집을 더 넓혀서 가야겠다며 어머니 오시면 좋다며 합가 이야기가 순조롭게 되는가 보더군요. 저희가 살던 집을 빼서 돈을 더 보태달라는 말까지 있었지만 남편이 시동생에게 버럭 화를 내서 그 이야기는 들어갔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와 저희는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죄인 취급하고 저희 아이들을 무슨 밖에서 데려다 온 아이들 취급을 하셨죠. 그러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혼자 집에 들렀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명절에 가족끼리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여행? 네, 이제 곧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 전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한번 다녀오려고요. 어머니,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매번 같이 여행 가면 되잖아요. 아유, 그래라. 가끔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잘했다. 역시 우리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니까요. 둘이 거실에서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고 동서는 시모에게 아양을 부리면서 지 아들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엌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엌에 서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전화를 받더니 구석 베란다에서 조용히 통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황급히 달려 나오더니 갑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어쩌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 벌써? 아직 온 지 30분도 안 되었는데, 뭐, 한 소리에게 일이라도 생겼니? 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제가 좀 급해서. 그럼 전화 드릴게요. 형님, 저 가볼게요. 동서는 정말 허겁지겁 무슨 큰 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급히 현관에서 신발을 찾아 신고는 급히 사라졌어요. 뭐 저는 그러려니 했죠. 시어머니는 섭섭한지 현관만 멀거니 보시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저는 찻잔이며 거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서 지갑이 덩그라니 놓여 있더라고요. 뭐 시모에게 선물을 사왔다며 가방을 열다가 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도 지갑이라 곤란할 것 같아서 저는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동서는 한참이나 있다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갑 이야기를 했더니 동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곧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형님, 제 지갑 제발 열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아유, 내가 왜 남의 지갑을 열어? 그러면 지금 가지러 올 거야?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제가 지금 차 돌리면 20분 안에 가요. 알았어. 잘 둘 테니까 찾으러 와. 형님, 절대로 제 지갑 손대지 마세요. 열면 안 돼요. 아셨죠? 저 진짜 부탁드릴게요. 계속 자기 지갑을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말투가 어딘가 불안하고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 단순히 돈 문제겠지 싶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전화를 끊고는 기분까지 살짝 나쁘더라고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제가 뭐 남의 지갑을 열어볼 사람이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갑을 집어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지갑이 이상하게 두툼하더라고요. 동서 지갑은 큰 장지갑이었어요. 요즘은 다들 현금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쓰는 터라 무겁고 불편한 큰 지갑보다는 작은 지갑을 더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동서 지갑은 달랐어요. 비싸 보이는 명품 장지갑이었는데 그게 터질 듯이 빵빵해서는 억지로 단추가 겨우 잠겨져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살면서 정말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엇인가가 그 지갑을 열어서 꼭 안에 내용물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열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 직감과 저는 몇 분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는 결국 순간적인 충동에 지갑을 열어보았지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본 그 순간 저는 그 안에 있던 한 장의 종이를 보고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기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종이었으니까요. 동서의 지갑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서류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바로 그건 친자 확인서였고요. 동서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이었어요. 친자는 일치한다고 되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종이에 적힌 메모였죠. 그 종이 여백에는 낯선 글자가 휘갈겨 적혀 있었던 것이에요. 한솔이는 내 아들이야. 이게 그 증거야. 그러니 전화 받아. 안 그러면 네 남편에게 다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테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동서 아들은 그 어느 가족과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피부가 하얀 편이었고 동서도 그리 검은 편은 아니었는데 동서 아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했고 머리도 곱슬이었던 것이죠. 벼락같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이런 이야기는 TV에나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부랴부랴 동서가 집 안으로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종이를 펴들고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잡아먹을 듯이 달려와 앙칼지게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 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지갑을 함부로 뒤지고 그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저에게 악을 쓰는 게 기가 차 저는 벌떡 일어나 동서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하지만 동서는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절 쏘아보더군요. 입 다물어 너.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내가 그때는 용서 안 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년의 뺨을 철썩 후려 갈겼어요. 짝! 소리가 나고 동서녀는 제가 그럴 줄은 미처 몰랐는지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저희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셨죠. 뺨을 감싸쥐고 주저앉은 동서와 노기등등한 저를 보더니 기막혀 하면서 저에게 악을 쓰시더군요. 이게 어디서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주제. 야, 너 당장 나가. 응? 차라리 명절까지 뭘 기다리냐.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어머니,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들을 필요도 없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기야.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대길. 나가. 나가라고.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우리. 시모는 악을 쓰면서 저희 방짐을 내동댕이 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딸아이들 방을 뒤집어 엎는데 거기서 저 역시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저는 그 길로 간단히 짐을 꾸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죠. 친정에 도착한 저는 애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나 당장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 뺄 거니까 가서 그렇게 알아.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 휴가를 내고 오늘 일찍 퇴근을 할게.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다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내 결정에 간섭하지 말고. 그럴게. 지금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장문댁으로 우선 갈게. 남편은 그 길로 휴가를 내고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저희가 살던 집을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죠.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오빠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짐을 싸러 집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남편과 친정에 남았죠. 저희가 집으로 들어서자 시모는 차가운 얼굴로 그러더군요.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이제 남의 집에 왜 네 식구들까지 끌고 들어와. 사부인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남의 집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이고 편먹고 싸워 이겨먹으려고 다 같이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아들 하나도 못 낳는 딸을 시집 보낸 주제에. 듣자 하니 사부인 말을 가려서 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말렸어요. 엄마 아빠 말 섞지 마세요. 짐 정리나 좀 부탁드려요. 1시간 뒤면 이삿짐 센터에서 올 거예요. 그래 그 얼른 짐이나 빼서 나가거라. 다시는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나가셔야죠. 이 집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사시던 집 판 돈 둘째 주셨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사세요. 뭐라고?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거잖아요. 거기 가서 사시기로. 빨리 짐 정리하세요. 저희 오빠가 무거운 건 도와드릴 거예요. 시모가 악을 쓰고 난리를 치던가 말던가. 저는 짐을 싹 빼서 어머니 집만 따로 분리해 시동생 집으로 보냈어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동생이 부랴부랴 와서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따지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를 내쫓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 집에 가 사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내쫓는 건 아니고 일정을 좀 앞당겼다고 해요. 진짜 형수님 보자 하니까 지금 말장난을 하나? 형수라고 부르기도 싫으네. 당신 어제 우리 집사람도 때렸다며. 그 앞을 제 오빠가 막아섰어요. 매일 앉아서 공부나 하던 시동생과 건장한 제 오빠는 덩치부터가 비교되지 않았죠. 험한 소리 하지 말고 자네 엄마나 모시고 가. 모시고 가기로 했으면 가면 되지 어디 군말이 많아. 경우가 아니잖아요. 경우가. 웃기고 자빠졌네.
감히 시동생이 형수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건 경우가 많고 댁들이야말로 좋은 소리로 할 때 얼른 꺼져. 시동생이 지엄마를 차에 태우고 화를 내며 출발하는 걸 확인한 뒤 저는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죠. 문자는 바로 그 친자 확인서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서류를 보고 쓰러지듯 주저앉은 날, 저는 급히 동서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서류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을 숨겼어요. 보나마나 서류를 빼앗길 것이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걸 알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물론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기에는 불이 났지만 저는 전화기를 꺼버리고 이삿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다시 친정으로 내려가서 푹 쉬었고요. 명절에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을 맡기고 쉬었더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역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연휴 기간 신나게 들과 산으로 쏘다니며 뛰어놀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명절이 지나고 저희는 바로 이사를 했어요. 아직 예전 집이 팔리지 않았지만 남편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분을 새로운 집에서 다시 느끼고 싶다나요? 이 행복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남편은 시모가 사는 시동생 집에 한 번 다녀갔다 오기는 했어요. 뭐 그 집안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기가 찬 건 동서가 딱 잡아떼고 있다는 거였죠. 아이 뭐 너는 모르는 일이라고? 네가 몰라? 그래 몰라. 나는 왜 그런 소리가 있는지도 몰라. 형님이 어디서 주워다 거기 넣었겠지. 말이 되니? 너 이 남자 누구야? 우리 한솔이가 정말 내 아들 아니야? 당신 아들 맞아. 우리 그날 클럽에서 만난 날 생긴 우리 아들 맞다고. 그럼 다시 유전자 검사해. 그러면 되잖아. 다시 하자. 어? 진짜 이럴 거야? 난 못 믿어.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정말 그걸로 결론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고 했어요. 애는 계속 울고만 있고 시어머니는 심란한 얼굴로 설마 아닐 거라며 아이 얼굴만 보고 있었다나요. 하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이 어떻게 동서의 그딴 말로 사라지겠어요. 시동생은 당연히 다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뭐 결과는 뻔했죠. 그 아들은 시동생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고요. 알고 보니 그 둘은 뭐 클럽인가 뭔가에서 만나 처음 만난 날 불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처는 주고받았던 사이라 서로 간간히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래요. 참 무슨 막장도 이런 막장이 다 있나 싶었지만 그랬던 거죠. 동서 아들의 친아빠라는 인간도 막장이긴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는 원래 만나던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서 아들의 친아빠와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동서를 만날 때는 유부남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자기 마누라에게 바람 피우는 걸 걸려서 이혼을 당했는데 그 사이에 동서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요. 자기는 이혼까지 당했는데 그새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간 동서가 그 남자는 괘씸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에 자기랑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 아파서 계속 동서 주변을 맴돌고 동서의 SNS도 찾아서 엿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동서 아들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동서 아들이 자기 애들 어릴 때와 똑같은 걸 보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나 뭐래나 참 눈물겨운 부성애였어요. 동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일 때 만나다가 그 남자가 막상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까지 떠맡게 되자 당황했대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남의 전처 아이까지 키우며 살 자신이 없어서 임신을 한 상태로 적당한 상대를 골랐다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적당한 상대가 바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던 시동생이었던 것이고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던 날 자신의 친자가 아닌 걸 확인한 시동생은 아예 그 아이의 생부를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까지 다 듣고 왔더래요.
그리고 정말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났고 시모도 악을 쓰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졸지에 싸움을 말리러 불려갔다가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이 없다며 질려버린 듯 고개를 내저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건 불행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낮에 병원에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재수 씨가 집을 나갔다는데? 집을? 뭐 이혼하겠지. 아이 근데 애는 두고 갔대. 그리고 집 전세금을 전부 다 빼서 나가버렸대. 뭐? 아 지가 무슨 수로 전세금을 빼? 동생 이놈이 전세를 재수 씨 명의로 해줬나 봐. 아무도 모르게 월세로 돌리고는 보증금을 받아서 사라졌어. 애는 그냥 두고. 엉엉 울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는 통에 남편이 가 보았지만 뭐 방법이 있을 리가 있나요? 졸지에 월세방에 애랑 둘이 덜렁남게 든 시모와 시동생이 동서를 찾고 난리가 났지만 동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동서의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시동생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년 이야기라면 하지도 말아요. 내 딸이지만 나쁜 년. 우리 집 돈을 전부 챙겨서 집 나간 지 10년이에요. 아이 우리도 찾고 싶어요. 뭐라고요? 아니 강남 사시는 사모님 아니세요? 강남 같은 소리 하시네. 저희도 지금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빠요. 그쪽이 그년 찾으면 연락 주던가. 매일 애는 울어 제끼지. 시동생은 초췌해져서 마누라 찾는다고 난리지. 둘 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매달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나가야 하지.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 원망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니들 때문이야. 네 처가 아들만 잘 낳았어도 아니 큰 며느리 역할만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잖아. 왜 이게 끝까지 집사람 탓이에요? 어머니는 정말로 언제 정신 차리실 거예요? 예? 너도 마찬가지야. 매일 집 마누라 편만 들고. 됐으니까 매달 월세 생활비나 보내. 그래야 우리도 살 거 아니니? 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껏 석준이에게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으시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당당하세요? 그거야 네가 잘 벌 거 아니야. 좀 잘 버는 사람이 주면 되지. 아니요. 많이 받은 자식이 더 잘해야죠. 이제 둘이 알아서 해보세요. 우리 애들은 손녀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찾고 잘 지내세요. 남편은 그 말만 하고 그냥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낼 자신이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지. 우리 가족을 먼저 챙겨야 내가 편하지. 그러니 괜찮아.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도 알아서 살아봐야지. 안 그래? 그렇게 우리는 힘든 일을 극복하고 우리끼리의 편안한 생활을 얻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시모와 시동생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작은 반지하 월세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그간 시동생은 딱히 직업도 없으면서 시모의 도움을 종종 받으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시모가 그나마 모아두었던 쌈짓돈도 금방 떨어지게 생겼으니 시동생은 결국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 출신이라며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무시를 하더니 시동생은 그나마 괜찮은 회사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겨우 취업을 한 곳은 외곽에 있는 작은 회사였고요. 그나마 그곳이라도 마음 붙이고 열심히 다니면 괜찮을 텐데 시동생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30 넘어 취업을 해놓고도 적응도 힘들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어렵다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그러다 다시 취업을 했다 다시 그만두고 그걸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서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이름과 나이 외에 동서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모두 거짓이었어요. 친정이 강남이었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죠.
동서는 충청도 어디 작은 도시 출신으로 그곳에서 상업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맥주집이나 치킨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아이를 친부에게 보내려 했다고 했어요. 사실 어쩌면 그게 가장 맞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찬 건 그 친아빠가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거였죠. 아이씨, 저는 못 키워요. 제가 왜요? 제가 왜라뇨? 아니, 그쪽이 아빠잖아요. 아이, 그거야. 그래도 호적은 그쪽에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미 애가 셋이에요, 셋. 뭐라고요? 이혼하고 매달 그 애들 양육비랑 생활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주 죽을 판인데, 나보고 애를 맡으라고요? 회사 출근도 해야 하는데? 난 못해요. 아이,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대체 그러면 애초에 연락은 왜 한 거예요? 저 사는 거 같기에 돈이나 좀 더 들까 했죠. 원래 본인 아들인 줄 알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남들은 입양도 하는데, 그냥 이것도 운명이다 생각하고 키우세요. 친부의 뻔뻔함에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대요. 그쪽 남자도 애초에 그 아이를 키울 생각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진짜 대환장 파티더라고요. 시동생은 그걸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 아이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호적에서 그 아이를 지울 방법은 없대요. 당연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그 소송을 감당할 돈도 없을 것이고요. 시동생은 계속 친부에게 매달리는 모양인데 친부라는 인간은 고작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고아원에 갖다 맡기라는 소리나 했다고 해요. 그걸 끝으로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렇다고 버젓이 시동생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시어머니는 혼자 그 남의 아이를 키우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우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조금 보낼 테니 절대로 저에게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연락하면 생활비를 바로 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더 이상 시댁의 연락은 오지 않고 있어요. 뭐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왜 애초에 전셋집을 그 여자 이름으로 해줬냐고 했더니 동서가 임신해서 결혼하는데 그거라도 해달라고 졸랐다나 뭐래나 기가 찼어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자기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는데 뭐 알아서들 하겠죠. 어차피 키운 정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 가족은 요즘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올해는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도 했고 둘째도 새로 옮긴 유치원에서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 집에서 제가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다 안정되면서 저는 다시 일을 슬슬 시작했어요. 그간 애들이 어릴 때는 번역 일을 집에서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통역일도 나가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동남아도 경제 규모도 커지고 관광객도 늘었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동남아 언어 전공한 사람이 없어서 예전보다 몸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루 통역만 나가도 애들 한 달 유치원비 정도는 빠지니 저는 정말 만족을 하는 중이에요. 시간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 일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저번에는 행사를 갔다가 우연히 예전 대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다시 일을 슬슬 시작했다고 하니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잘 됐다. 너 이제 대학원 와라. 응? 빨리 시작하자. 교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저 볼 때마다 대학원 타령이세요? 나 몇 년 있으면 정년퇴직이야. 빨리 공부해서 내 자리 물려받아야지. 아직까지도 나는 너처럼 잘하는 애를 못 봤다. 내가 아직도 애들에게 네 얘기를 해. 꼭 교수님 이야기 때문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해요. 공부에 욕심도 있었고 정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남편도 일이 잘 되고 있고요. 남편은 병원 개업보다는 대학병원에 남아 계속 일을 하고 강의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행히 성실함과 실력도 인정받아 교수 자리를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남편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훨씬 보람있다고 했어요. 요즘도 가끔 여전히 의료 봉사를 가기도 하고요. 애들도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는 종종 친정으로 내려가 한참 시간을 보내다 오기도 하는데 오빠가 저희 애들을 너무 이뻐해요. 오빠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내려가면 공주님들 오신다고 막 달려가서 양팔에 한 명씩 껴안고 내려놓지 않을 정도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려놓으라고 해도 괜찮다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도 딸 낳고 싶었는데, 아유, 여기 이쁜 우리 공주들 같은 딸. 세연이 들어,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세연이도 딸 낳고 싶어서 울었어. 그지, 여보? 맞아요. 아가씨가 나는 너무 부럽네요. 아유, 저렇게 이쁜 딸이 둘씩이나 되고. 이런 씩씩한 아들이 둘이면서. 그치, 얘들아? 고모랑 과자 사러 갈래? 니들 엄마 아빠 너무한다. 그치? 고모, 괜찮아. 우리도 지유랑 지선이가 너무 이쁘니까. 조카의 어른스러운 말에 저희 가족은 한참을 웃었어요.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만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시어머니 역시 지금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마음이 편해졌는지 저는 최근 셋째를 임신했어요. 이제 막 공부 시작한 데다가 40줄에 찾아온 아기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내려주신 아기이니 잘 키워볼 생각이에요.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최근 알았는데 셋째는 아들이라고 하네요. 나이 먹고 아들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죠. 아들은 더 힘들다고는 하지만 막내니까 분명 사랑스러울 테니까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로요. 저는 이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 볼 생각이에요. 참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들 역시 자신의 행복을 참거나 양보하지 말고 스스로 쟁취하는 삶을 사셨으면 해요. 그것이 정말 제가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